안녕하세요. 한국 패킹 정책 성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먼저 한국 포장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1,563조 원이며 포장산업의 매출액은 GDP의 약 2.7%인 42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 인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국내 전체 종사자 수는 패키징 산업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 수준인 19만 명 정도입니다. 또한 패키징 사업체 중에서 제조 부분의 종사자 수는 약 17만 명인데요. 국내 전체 제조 종사자 수 380만 명의 약 4.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종사자를 분석해 보면 패키징 산업 종사자 수 약 19만 명 중에서 플라스틱 포장 분야가 약 9만 명이며 다음으로 종이, 골판지 포장 산업에 약 5만 5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환경 보건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12,000명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를 비교해 보면 국내 패키징 산업 관련해서 사업체 수는 약 15,000개 정도인데 국내 전체 사업자 수 약 370만 개에 비하면 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제조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전체 사업체 수는 약 13,000개 정도인데 국내 전체 제조업 사업체 수 7만 개에 비하면 약 3.5%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포장이 약 42%로 가장 많으며 종이, 지류 포장이 약 30%, 환경보건이 약 10%, 목재 포장이 약 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유리 포장, 금속 포장이 사업체 수가 적은 숫자로 나타나는 원인은 장치 산업으로 기업체 수는 작지만 종업원 수는 많은 업종의 특색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종사자 규모로 보면 전체가 5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그 다음 10명에서 50명이 되는 기업이 약 25%로 전체 포장산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큰 100명 이상이 약 1%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 숫자로 분석해 보면 영세한 포장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한국 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영남권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과 관련한 골판지 분야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포장산업 규모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포장산업을 조사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패키징 산업을 21개 분류로 나누었고 전체 유효 표본 수를 2,500개로 해서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약 1.8% 정도 됩니다. 조사 내용은 기업체의 일반 현황, 재무 및 사업 현황, 인력, 기술 및 마케팅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 기간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포장의 발전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에 1964년도에 국립농산물검사소라는 국가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농산물 포장, 농산물 규격화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분야 포장은 1965년도에 골판지 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 상자를 이용하여 유통되던 사과를 골판지 상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도에는 농산물용 포장용 골판지 상자에 대한 농협의 자체 규격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농산물 포장이 개선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 첫 번째 그림은 나무 상자를 이용한 포장입니다. 주로 감귤 포장에 쓰이던 것인데 나무 상자 뚜껑을 덮는 결속제를 볏짚으로 만든 새끼를 이용하여 포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새끼 대신에 PP 재질의 밴드와 수동 클립 결속기를 이용하여 포장한 사례입니다. 사과를 대상으로 황색 골판지에 고무판 인쇄가 된 상자를 쓰기 시작하였지만 고급화를 위해 1980년도에는 표면 색상이 백색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색 골판지를 사용하면서 디자인에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일부 그림을 인쇄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 방식이 적용된 상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표준 규격 출하용 포장 상자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이 추진되면서 포장재의 고급화는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농산물 포장 상자의 인쇄 방식이 옵셋 컬러 박스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정부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으로 브랜드와 디자인의 고급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택배 산업이 발달되면서 농산물도 택배로 판매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용 택배용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 택배 판매가 불가능하였던 포도, 계란까지도 택배 유통에서 문제가 없는 포장재로 개발하여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는) 농산물 포장 방법, 포장 용기, 디자인, 표시사항 등의 지침으로서 농산물 포장 편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농산물 포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농산물 유통 및 포장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포장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6년에는 농협에서 사과 외
6개 품목에 대한 표준 거래 단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품목에도 불구하고 포장 단위가 제각각이어서 거래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품목별 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5kg, 10kg, 15kg으로 지정하여 거래 단위 표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거래 단위 표준화를 기본으로 상자의 규격 표준화, 물류 운송기기의 규격 표준화를 위한 시도가 추진되어 화물차의 적재함 규격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는 사과 외 5개 품목에 대한 골판지 상자 규격이 한국 산업 규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제정된 규격은 현재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농산물의 포장재 개발 역사 중에서 운송수단을 보면 한국도 1960년대, 1970년대까지는 소를 이용한 달구지 등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가 되면서 농기계인 경운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농산물 운송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가 되면서 화물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그때는 화물차에 팔레트 없이 적재해서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하역 인력들이 경매를 위해 하차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류 분야에서도 팔레트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농산물에도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도매시장에서는 하역 노조의 반발로 팔레트 적용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는 하역 노동자들이 팔레트 유통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향후 캄보디아에서 물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사례이니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은 팔레트로 유통을 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와 하차 작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팔레트 출하율은 25% 내외로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과 완충 포장재 발전 역사를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되기 전까지는 나무 상자를 사용하면서 완충재로 왕겨를 사용했습니다. 왕겨는 벼를 탈곡해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왕겨를 사용해서 고급 사과의 포장에 적용하였습니다. 왕겨를 이용하여 사과를 포장하면 완충 효과로서 사과가 멍이 드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왕겨 자체가 다공성 물질로서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왕겨가 흡착하여 신선도가 연장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정에서 사과를 꺼낼 때 왕겨가 방 바닥에 떨어져 청소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쯤 되면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트레이가 개발되었습니다. 고급 과일의
트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포장의 고급화로 브랜드 차별화에 적용되었습니다. 과일 골판지 상자 규격은 초창기에는 트레이에 맞는 규격과 일반 포장에 맞는 규격이 이원화되었다가 현재는 모두 트레이를 사용하는 규격으로 단일화가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C는 일본의 사과 포장 사진인데 사과를 수확할 때 꼭지를 남겨두고 수확하면 저장성이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로 꼭지가 붙은 사과를 유통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과 꼭지가 다른 사과에 상처를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꼭지에 스폰지를 감싸는 방법이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포 폴리에틸렌 재질을 이용한 그물망 포장을 실시하여 상품성과 완충성을 향상하는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림 D와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트레이에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펜캡이라는 완충제를 사용해서 더 고급으로 만든 상품화를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쯤에는 사과, 배 등 고급 선물 세트 포장에 과일당 하나씩 라벨을 이용해서 일일이 라벨을 붙였는데 이것이 환경에도 문제이고 농가의 일손도 문제라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급화를 위한 선택으로 펜캡을 사용하며 판매량이 증가하는 고급 포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와 농촌 인력난을 이유로 라벨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라벨을 이용한 2차 포장을 거의 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 다음 그림 E는 1985년부터 대한민국의 택배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택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것을 택배로 보내면 자꾸 파손이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2010년에는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택배 과정 중에 클레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과용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로 그림 F처럼 에어셀을 활용한 사과 완충제까지 택배용으로 개발되게 되는 발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란 포장을 통해서 어떻게 포장이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A는 볏짚을 이용한 계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1960년대, 1970년대까지 사용하였고 1980년대부터 PVC 소재로 만들어진 계란판 포장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림 B는 색깔이 핑크빛인데요. 재활용한 페트 재질을 활용한 계란 트레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플라스틱 계란 포장재 대신 펄프를 원료로 제작된 펄프 몰드 계란 트레이가 개발되어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림 D 같은 경우에는 택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계란도 택배로 보내는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왕겨에 계란을 묻었다가 완충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림 2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계란도 에어셀로 포장을 해서 택배가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본격화가 되어서 지금은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트럭 적재함 규격이 개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표준 출하를 하기 위한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량 기준으로 적재함 규격을 정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팔레트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팔레트 적재 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격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톤 화물 트럭 적재함 길이가 2860mm이었는데 1100 곱하기 1100mm의 팔레트를 2개를 싣고 나면 뒤에 공간이 남아 물류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표준 팔레트 3개를 실을 수 없어서 적재함 길이를 840mm 더 늘려서 3700mm로 개선하게 됩니다. 무게가 가벼운 화물들은 적재함에 팔레트 3개를 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표준 팔레트를 어떤 규격으로 쓸 것이냐가 중요한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화물 트럭도 표준 규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팔레트도 규격화 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중에서 쌀이나 잡곡 같은 양곡류 포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쌀의 경우 포장 단위는 20kg, 10kg, 5kg 또는 일부 소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kg, 10kg은 종이 포대, 크라프트 지대를 이용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A처럼 크라프트 지대를 이용해 포장을 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5kg 미만의 소포장은 대체로 비닐 포장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림 C처럼 비닐 포장재에 포장을 하는데 잡곡은 4kg 또는 2kg, 1kg, 800g까지 소포장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퍼가 부착된 소포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이나 과채류, 서류를 포장하는 방법은 골판지 상자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보면 그림 D처럼 황색 골판지, 백색 골판지, 그림 A처럼 컬러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점점 소포장화가 되어서 처음에는 20kg에서 15kg, 15kg에서 10kg, 10kg에서 5kg, 지금 현재는 5kg에서 3kg, 심지어 1kg까지 소포장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C는 딸기 포장인데요. 스티로폼 용기에 딸기를 1kg씩 직접 포장해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E는
페트 재질의 용기를 이용해서 딸기, 방울토마토 등을 소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린비는 대형마트에서 소포장을 하는데 과일들은 비닐봉지에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을 하고 있으며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소포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인데요. 옛날에는 무는 포장을 하지 않고 벌크 상태로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 A나 B처럼 무도 포장화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편리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흙 묻은 무를 구매하기보다는 세척된 무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세척 무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 포장화를 추진한 배경은 다듬지 않은 채소를 도매시장에 출하한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다듬은 무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산물들이 쓰레기로 처리되고 쓰레기 처리가 제때 되지 못하면 악취가 발생하여 도매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 배추의 포장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포장화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된 이유는 제주도 지역에서 겨울에 무 생산을 많이 하는데 겨울 무는 저장성이 좋아 봄까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MA 포장 기법을 적용하면 저장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골판지 상자보다는 비닐 포장이 더 적합하였기 때문에 현재 포장 형태가 빨리 정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 배추의 판매 가격에 따라 포장화 사업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 가격이 비쌀 때는 포장재 비용이 문제가 안 되지만 무가 쌀 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 10kg의 판매가가 4,000원에서 5,000원인데 포장재 비용이 1,000원 이상 차지하게 되니까 포장비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포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류 등을 감안하면 골판지 상자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닐 포장재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추, 양파는 그림 C처럼 그물망 아니면 그림 E처럼 골판지 상자를 사용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무와 마찬가지로 포장 쓰레기 문제로 포장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포장재 비용 때문에 골판지 상자보다는 그물망 포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품질과 물류 측면에서는 골판지 상자가 더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배추 포장용 그물망 포장재 비용은 100원 정도이지만 골판지 상자 가격은 1,000원으로 10배가 비싸서 결국 그물망 포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사용되는 연간 포장재 수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포장 단위 기준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연간 약 15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판지 상자가 가장 많은 8억 4천만 개로 전체 포장재의 57%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쌀 포장에 사용되는 크라프트 지대는 약 5억 9천만 개로 3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물망 비닐 포장재는 약 1억 5천만 개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소포장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그를 구매하는 금액은 약 9,3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소포장을 제외한 숫자이고 앞으로도 이런 포장재 개수나 포장재 구매 금액은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포장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장을 해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급속하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표준 규격 표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화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자체에 대한 등급을 표준화하는 규격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포장 규격을 표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표준화 사업 규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신선 편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식품의 표준 규격화 사업의 필요성은 농수축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지로 출하하면 통일성이 있게 판매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공정해지고 아울러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송, 물류 비용이 싸져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표준 규격화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추진된 내용으로 보면 표준 규격 구성 및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등급의 규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농산물 등급에는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서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포장 규격은 물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거래 단위 5kg, 10kg, 15kg를 포장할 수 있는 치수 또는 포장 재료, 포장 방법에 대해서 표준화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포장지 규격이나 골판지 상자 형식까지도 지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사항에는 품목, 산지, 품종, 등급, 개수 또는 무게, 생산자, 전화번호, 명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도 및 산도, 크기 구분에 따른 호칭 개수, 포장 치수, 포장재 중량, 영양 성분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 규격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 규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1984년도부터 농가들이 표준 규격에 맞는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게 되면 포장재 구입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포장화 비율이 98%까지 향상되어서 개별 농가들보다는 대량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의 4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60%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 상품화하고 품질 향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 규격화를 통한 물류 표준화를 촉진시켜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레트를 이용한 표준 출하를 하게 되면 하역비나 상차비가 줄어들고 적재 효율이 높아져서 물류비가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팔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 상자의 규격을 적재 효율이 높도록 규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가의 정부 보조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은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동 물류기기에는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등이 있습니다. 공동 물류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보다 농협조직 또는 생산자 단체, 법인, 공판장 등 대형 대량 물류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물류기기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공동 물류기기의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으나 임대가 아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형된 사업입니다. 대상 물류기기는 지게차, 전동차, 광폭 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컨베이어 시스템 등이 해당됩니다. 광폭 차량은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팔레트 적재 개수를 늘린 화물 차량입니다. 광폭 차량을 사용할 경우 화물 운송 비율을 높아지고 팔레트 사용이 확대되어 표준 규격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은 상차, 하차를 쉽게 할 수 있고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사용할 경우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의 팔레트 출하율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팔레트 출하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사전에 감지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한국의 패킹 산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